본 채널은 인문학에서 널리 잘 알려진 명저서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볼거리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저서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저서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은 그 자체로서 매우 흥미롭고 논쟁적인 작품으로 그는 이를 에리스틱 변증법 또는 오름의 기술이라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진리를 추구하는 순수한 토론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떠나 논쟁에서 상대를 이기는 것, 즉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적 허영심과 고집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그러한 인간 본성을 간파하고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일종의 검투술과 같은 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론. 에리스틱 변증법에 의해 쇼펜하우어는 논리학과 변증법을 구별하며 전통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대화술로 여겨졌던 변증법을 에리스틱 변증법으로 명명하며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여 승리하는 기술로 재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청중이나 상대방에게 자신이 옳다고 보이게 만드는 것으로, 이것이 인간의 타고난 악의는 아니지만 지적 허영심과 완고함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일단 어떤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 주장을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술들이 비록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의 논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므로 이를 알고 방어하거나 심지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암시합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을 법칙으로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법칙, 확대 해석하라. 상대방의 주장을 원래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여 반박의 여지를 만들고, 반대로 자신의 주장은 가능한 한 좁게 한정하여 방어하는, 즉 상대방 주장의 맥락을 무시하거나 극단적인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처럼 일반화시켜 허점을 만듭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다고 주장하면 모든 젊은이가 예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훌륭한 젊은이들도 많은데요? 라고 반박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과장된 것으로 만듭니다. 제2법칙, 동음이어를 이용하라. 상대방이 사용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질 경우 그중 논쟁에 유리한 다른 의미로 바꿔 해석하여 혼란을 유발하거나 반박하는, 즉 단어의 다의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모든 빛은 어둠 속에서 사라진다고 할 때 지혜의 빛도 어둠 속에서 사라진다고 할 수 있나요? 라며 빛의 다른 의미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립니다. 제3법칙,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일반화하라. 상대방이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한 주장을 마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주장인 것처럼 취급하여 공격하는, 즉 상대 주장의 적용 범위를 문제 삼으며 가끔, 일부를 항상, 모든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A 정당의 이번 정책은 실망스럽다고 말하면 A 정당의 모든 정책이 다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라고 확대하여 비판의 초점을 흐립니다. 제4법칙, 자신의 의도를 숨겨라. 자신의 결론을 미리 드러내지 말고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여러 전제들을 산발적으로 제시하여 동의를 얻어낸 후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는, 즉 상대방이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고 무의식 중에 자신의 전제들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는 심리적 기습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예컨대 특정 정책을 지지하게 만들고 싶을 때 그 정책의 장점들을 직접 나열하기보다 관련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원칙이나 가치들에 대해 먼저 동의를 구하고 나중에 이들이 해당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제5법칙, 거짓된 전제를 사용하라. 상대방이 자신의 실제 신념과 다른 전제들을 받아들인다면 그 전제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또는 상대방의 잘못된 전제를 역이용하는, 즉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이나 잘못된 믿음을 이용하여
비록 자신의 주장 자체는 틀렸더라도 상대방의 논리 체계 내에서는 옳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예컨대 만약 상대방이 특정 음모론을 믿는다면 그 음모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련 없어 보이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육법칙. 은폐된 순환 논증을 사용하라. 증명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용어나 표현으로 바꾸어 전제로 사용하여 상대방이 쉽게 간파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숨기는, 즉 결론을 전제 속에 숨겨두어 마치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예컨대 이 책은 훌륭하다. 왜냐하면 위대한 작가가 썼기 때문이다. 그 작가가 위대한 이유는 이런 훌륭한 책을 썼기 때문이다. 여기서 훌륭함과 위대함이 순환됩니다. 제7법칙. 질문 공세를 통해 상대의 자백을 유도하라.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던지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하여 상대방이 무심코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악용 형태. 즉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냅니다. 예컨대 제품 판매 시 고객님,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을 원하시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또한 편리한 사용법도 포기할 수 없으시겠죠? 등 연달아 긍정적 답변을 유도한 후 제품을 권합니다. 제8법칙.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라. 상대방을 자극하여 감정적으로 만듦으로써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려 실수를 저지르게 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게 하는, 즉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인 언사, 비아냥거림 등을 통해 상대의 평정심을 깨뜨립니다. 예컨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다니 역시 이해도가 낮으시군요. 와 같은 발언으로 상대방을 자극합니다. 제9법칙. 두서없는 질문으로 상대방을 혼란시켜라. 질문의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상대방이 논점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답변을 통해 드러나는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즉 질문의 내용보다는 순서의 혼란에 초점을 둡니다. 상대방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컨대 토론 주제와 관련 없어 보이는 질문들을 갑자기 던지거나 이미 넘어간 주제를 다시 꺼내는 등의 방식입니다. 제10법칙. 역발상으로 상대방의 의표를 찔러라. 상대방이 일부러 반대로 대답하려는 성향을 보일 때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질문을 던져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는, 즉 상대방의 청개구리 심리를 역이용합니다. 예컨대 상대가 계속 반대 의견만 낸다면 이 계획에 찬성하시겠군요? 라고 묻는 대신 이 계획에는 당연히 반대하시겠죠? 라고 물어 의도치 않은 긍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11법칙.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상대의 시인을 보편적인 진리로 간주하라. 상대방이 몇 가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인정하면 마치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나 규칙인 것처럼 일반화하여 밀어붙여, 즉 불완전한 귀납을 사용하여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만듭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최근 몇몇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 전체가 썩었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몰아갑니다. 제12법칙.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비유를 선택하라. 자신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단어나 비유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단어나 비유로 묘사하는, 즉 감정적 호소와 프레이밍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를 이용합니다. 중립적인 사안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는데 이 프레이밍 효과는 같은 정보라도 제시하는 방식, 즉 프레임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지는 인지 편향을 말합니다. 예컨대 90% 생존율과 10%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같지만 사람들은 전자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나 자신의 지지하는 정책은 개혁, 미래지향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은 개악, 구시대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제13법칙. 상대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라.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되 하나는 자신의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극단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즉 거짓 딜레마를 만들어 선택의 폭을 제한합니다. 예컨대 이 정책에 동의하시거나 아니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제14법칙.
뻔뻔하게 승리를 선언하라. 논쟁에서 불리하더라도 마치 자신이 이긴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소심한 상대는 이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허세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으로 예컨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자, 이제 제 주장이 옳다는 것이 명백해졌군요.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제15법칙. 이해하기 어려운 명제를 제시하여 위기를 탈출하라. 궁지에 몰렸을 때 심오하거나 학문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모호하거나 틀린 명제를 제시하여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렵게 만드는, 즉 현학적인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상대방이 무지해 보이거나 반박할 능력이 없어 보이도록 만듭니다. 예컨대 이 현상은 양자역학적 불확정성과 거시경제 모델의 카오스 이론적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16법칙. 상대방의 주장 속에 숨은 모순을 찾아내라. 상대방의 이전 발언, 행동 또는 그가 속한 집단의 신념 등을 근거로 현재 주장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즉 상대방의 일관성 부족을 공격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와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예컨대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이 과거에 환경오염 기업에 투자했다면 환경보호를 외치시는 분이 그런 기업에 투자하셨다니 모순 아닙니까? 라고 공격합니다. 제17법칙. 미묘한 차이를 들어 반격하라. 상대방의 반박이 날카로울 때 자신의 주장에 새로운 조건을 덧붙이거나 의미를 약간 수정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즉 원래 주장의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반박을 피할 수 있도록 주장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세분화합니다. 예컨대 모든 정치인은 부패했다고 주장했다가 반박당하면 제가 말한 것은 특정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일부 정치인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라고 발뺌합니다. 제18법칙. 논쟁의 주제를 슬쩍 바꿔라. 불리하다 싶으면 원래 논점에서 벗어나 다른 주제로 화제를 전환하여 위기를 넘기는, 즉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전선을 만듭니다. 예컨대 경제정책 토론 중 불리해지자 그런데 요즘 교육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라며 전혀 다른 주제를 꺼냅니다. 제19법칙. 논쟁의 핵심을 피해 보편적인 문제로 만들어라. 상대방이 특정 사안에 대해 증명을 요구하면 그보다 더 크고 일반적인 문제로 화제를 돌려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즉 완전히 다른 주제보다는 더 추상적이고 넓은 범위의 문제로 이동하여 논점을 희석시킵니다. 예컨대 특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합니다. 제20법칙. 전제를 인정하게 한 후 결론은 스스로 내리도록 유도하지 마라. 상대방으로부터 필요한 전제들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면 굳이 결론을 말로 명시하지 않고 상대방이나 청중이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했다고 믿게 만듦으로써 결론을 직접 말했을 때보다 더 강력한 설득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즉 이미 동의된 전제들로부터 명백히 도출되는 결론을 상대가 직접 언급하게 하거나 청중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여 거부감을 줄입니다. 예컨대 어는 B이다, B는 C이다 라는 전제에 동의를 얻은 후 그렇다면 어는 C라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직접 말하기보다 청중이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제21법칙. 상대방이 궤변에는 궤변으로 맞서라. 상대방이 피상적이거나 기만적인 논증을 사용할 경우 그 논증의 허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비슷한 유형의 궤변으로 맞받아쳐서 무력화시키는, 즉 진지한 반박 대신 상대의 수준에 맞춰 대응함으로써 그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A 연예인이 추천했으니 이 제품은 좋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B 연예인은 그 제품이 별로라고 하던데요? 라고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제22법칙. 상대방의 주장을 단순한 요구로 격하하라. 원래 라틴어 의미는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한다로 쇼펜하우어는 이를 상대방 주장의 격하로 해석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 있는 주장을 마치 증명되지 않은 개인적인 요구사항이나
근거 없는 주장인 것처럼 취급하여 그 가치를 폄하하는, 즉 상대 주장의 논리적 근거나 타당성을 무시하고 단순한 요구나 억지로 치부해버립니다. 예컨대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그건 그냥 당신들 욕심일 뿐이지 회사가 어떻게 그걸 다 들어주겠소? 라며 요구의 정당성을 묵살합니다. 제23법칙 반박을 통해 상대방을 과장하게 만들어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계속해서 반박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점점 더 과장하거나 극단적인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즉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듭니다. 이렇게 과장된 주장은 반박하기 쉬워지는 것으로 예컨대 이 정책은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라고 계속 몰아붙여 이 정책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맞는 키입니다. 라는 식의 과장된 답변을 끌어냅니다. 제24법칙 거짓 추론과 왜곡을 통해 억지 결론을 끌어내라. 상대방의 진술에서 잘못된 추론을 하거나 개념을 왜곡하여 원래의 의도와 다른 터무니없는 결론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반박하는, 즉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주장을 한 것처럼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이는 일종의 허수아비 공격의 변형으로 예컨대 상대가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결국 양육강식의 무법천지를 만들자는 거군요. 라고 왜곡하여 비난합니다. 제25법칙 단 하나의 반증 사례로 상대의 전체 이론을 무너뜨려라. 상대방이 제시한 일반적인 명제나 이론에 대해 단 하나의 예외적인 반증 사례를 찾아내어 그 전체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즉 귀납적 주장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하나의 판례는 일반화된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반드시 전체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갑니다. 예컨대 모든 백조는 희다는 주장에 대해 검은 백조도 존재한다는 단일 사례로 주장을 반박합니다. 단 이 경우엔 타당하지만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섣부른 적용일 수 있습니다. 제26법칙 상대방의 논거를 역이용하라.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논거를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즉 상대방의 칼로 상대방을 베는 격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당신은 너무 어려서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공격하면 점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 기존의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받아칩니다. 제27법칙 상대가 이전보다 더 화를 내면 그 지점을 집중 공격하라.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화를 낸다면 바로 그 지점이 상대의 약점이거나 논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부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속해서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즉 상대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약점을 포착하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예컨대 특정 통계 자료를 언급했을 때 상대가 발끈한다면 그 통계 자료의 출처, 해석 방법 등을 계속 파고들어 상대방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제28법칙 무지한 청중을 설득할 때는 어리석은 반박을 하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청중들 앞에서 논쟁할 때 정교하고 논리적인 반박보다는 오히려 단순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라도 청중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반박을 제시하는, 즉 청중의 심리와 수준에 맞춰 어필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아무리 타당해도 청중이 웃으면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진실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노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복잡한 경제 이론을 설명하는 전문가에게 그래서 우리 집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겁니까? 안 나아진다는 겁니까?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라며 청중의 공감을 삽니다. 제29법칙 논점을 일탈시켜라. 상대방의 주장이 우세해지고 자신이 질 것 같으면 원래 논점과 전혀 상관없거나 관련이 적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 위기를 모면하고 논쟁의 방향을 바꾸는, 즉 현재의 불리한 전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논쟁 거리를 만듭니다. 노골적이고 갑작스러운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대 토론에서 밀리자 갑자기 그런데 어제 축구 경기 보셨어요? 정말 대단했죠? 라며 딴소리를 합니다. 제30법칙 이성 대신 권위에 호소하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상대방이 존경하거나 거역하기 어려운 권위, 이를테면 전문가, 유명인, 전통, 다수의 의견 등을 내세우는, 즉 상대방이 권위에 도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예컨대 유명한 철학자 어도 이렇게 말했다. 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제31법칙. 자신의 무능을 빈정대는 말투로 표현하라.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겸손을 가장한 비꼬는 말투로 자신의 무지를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너무 난해하거나 비현실적이어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주려는, 즉 상대방의 주장을 보통 사람들은 이해 못할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하며 청중과의 거리감을 만듭니다. 예컨대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런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등으로 비꼬는 뉘앙스로 받아칩니다. 제32법칙. 상대의 주장을 증오스러운 범주에 넣어라. 상대방의 주장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혐오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범주, 이를테면 극단주의, 이기주의, 시대착오적 발상 등에 슬쩍 끼워 넣어 주장의 내용과 상관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즉 연상작용을 통해 부정적 낙인을 찍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복지 확대 주장에 대해 그거 완전 포퓰리즘 아닙니까? 또는 공산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소리군요. 라고 매도합니다. 제33법칙. 이론상으로는 옳지만 실제로는 틀리다고 주장하라. 상대방의 주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현실에서는 적용될 수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즉 이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실제 적용 가능성을 부정하여 주장을 무력화합니다. 이는 그럴듯한 궤변으로 이론과 실제는 모순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게 만드는 것으로, 예컨대 새로운 교육 이론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로 받아칩니다. 제34법칙. 핵심을 회피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라. 상대방이 약점을 파고들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할 때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거나 다른 질문으로 맞받아치거나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빠져나가는, 즉 불리한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를 회피합니다. 예컨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에 지금은 그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현안이 많습니다. 라며 답변을 회피합니다. 제35법칙.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임을 강조하여 상대의 의지를 꺾어라. 이 방법은 상대방의 주장이 채택될 경우 상대방 자신이나 그가 속한 집단 또는 청중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적하여 주장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즉 이성에 호소하기보다 이해관계에 직접 호소하여 상대방의 의지를 꺾습니다. 예컨대 환경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기업인에게 그렇게 되면 귀사 공장도 문 닫아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36법칙. 현학적인 말로 상대를 압도하라. 의미 없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 전문 용어, 현학적인 표현들을 쏟아내어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주눅들게 만드는, 즉 여기서는 내용의 심오함보다는 말의 양과 현란함으로 압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컨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러 복잡하고 어려운 학술 용어를 남발하며 장황하게 설명하여 상대가 질리게 만듭니다. 제37법칙. 명백한 증거로 반박당하면 처음부터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라. 상대방의 주장은 옳지만 그 근거가 빈약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잘못된 근거만을 집중 공격하여 마치 상대방의 주장 전체가 틀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즉 부분의 오류를 전체의 오류로 확대하거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논점을 교묘히 바꿉니다. 만약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원래부터 다른 것을 주장하려 했다며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어는 유죄다. 왜냐하면 B라는 증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B가 결정적 증거가 아님이 밝혀지자 어가 유죄일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봐라. B가 증거가 안 되니 어는 무죄다. 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불리해지면
나는 원래 어의 유죄 여부가 아니라 비증거의 신빙성을 말하려 했다고 말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제38법칙 최후의 수단 인신공격을 감행하라. 논리적으로 더 이상 이길 방법이 없을 때 상대방의 인격, 외모, 배경, 과거 행적 등 주제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부분을 공격하여 상대방을 모욕하고 논쟁의 본질을 흐리는, 즉 논리적 패배를 감정적 승리 혹은 상대의 논쟁 포기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가장 저열하고 비겁한 방법이지만 때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지적합니다. 예컨대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뭘 알겠소?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라고 조롱합니다. 이상 쇼펜하우어의 38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자신이 이러한 기만적인 논쟁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했다기보다는 현실의 논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지를 폭로하고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하는 시각이 맞을 것입니다. 그는 이 기술들을 지적 검투술에 비유하며 상대가 비겁한 수를 쓸 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현실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쇼펜하우어의 방법들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진리 탐구나 상호 존중과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승리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건설적인 대화를 저해하여 관계를 해치고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미디어나 정치, 광고 등에서 이러한 기법들이 교묘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간파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또는 논쟁 리터러시 차원에서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더욱 성숙한 의사소통 능력과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안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